세계 체제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동북아 질서로 가고 한반도 분단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 분단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세계 체제의 어떤 변화에 동력이 되는 뭐 이런 구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21세기 초반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관관계가 상당히 서로 호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들이 좀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분단체제 극복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이제 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가능한가라는, 그래서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동북아가 평화적인 어떤 구조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동북아시아의 어떤 평화체제라는 어떤 질서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당시에 비교했을 때는 유럽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엔 그래도 우리가 동북아가 뭔가 좀 잘 되는 방향, 뭐 특히 이제 6.15까지 지낸 시점이니까, 근데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이렇게 냉정한 또 동북아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선생님 사회평론에 대한 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점은 이런 어떤 세계 변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상당히 냉정한 현실주의에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제가 줄 배우는 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가 이 분단체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말씀하셨을 때는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이 것의 극복을 경우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 거슬러 생각하면은 또 그런 문제들이 출현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그냥 가상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분단체제 극복의 진전이 있었다면 지금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차원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뭐 미중 경쟁 뭐 이런 양상도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혹시 그랬다면 어땠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한 번 더 분단 체제 해석 과정에 진전이 더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듯이 1단계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북연합, 그것도 뭐 꽤 느슨한 남북연합이잖아. 남북연합이 건설되고,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은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전체가 많이 달라졌겠죠. 일본도 아마 저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미중 대결은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중국이 그걸 위협하고 들어오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양상은 꽤 달라졌을 거예요. 동북아 얘기할 때도 있고 동아시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개념이 다르잖아요. 외연도 다르고. 근데 평화체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동북아가 맞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동북아 그러면은 동북 삼성 정도지, 그게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인데다가 서아시아, 뭐 남아시아, 저쪽 위구르 저쪽으로 중앙아시아까지 다 접경하고 있으니까 동북아시아 얘기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나 지식인들 입장에서 실감 안 날 수 있지만은, 평화체제나 군사 문제를 다루는 당국자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동북아시아의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이제 남북한 굉장히 강력하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그 범위를 조금 넓히더라도 아무래도 이 동북아 지역이 기반이 되는 체제가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동아시아라 그러면은 경제 위주로 생각할 때도 조금 범위가 다르고, 문화적인 문명적인 유산을 생각할 때는 또 중국 문화권, 과거의 중국 문화권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다르니까 그때그때 무엇을 주제로 어떤 동아시아 또는 어떤 동북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우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대화를 생산적으로 이끌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거를 동아시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해 줘가지고 서로 의견,
의견 조절이 안 되면 소통이라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세계 체제 있고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있고 또 남북 각기 자기 나름의 정치 체제, 사회 체제가 있듯이 동아시아 체제가 있다. 또 동아시아가 뭐 대분단 체제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는 체제라는 개념의 남용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는 말했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아시아인지도 그때그때 적용하는 그 우리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인데 어떤 체제든 그것이 세계 체제나 분단 체제나 뭐 이런 것하고 같은 차원에 둘 수 있는 또는 비슷한 차원에 둘 수 있는 체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 체제하고 또 우리 한국인이면 한반도 분단 체제를 논의하는데 동북아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 정세 또는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감안해서 얘기해야지 그 사이에 체제가 하나 따로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다른 차원의 지역 개념도 있고 체제 개념도 있고 또 실천적 과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어느 하나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막 뒤섞어놓으면 혼란만 일어나는데 이걸 각기 어떻게 배합을 하고 또 그 배합한 실천 과제 중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식별해가면서 최대한의 시너지가 효과가 나오는 실행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어쨌든 이런 여러 경륜과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데 21세기 초반에 6.15 공동선언 이후인데다가 또 나라사는 한창 그 민간 통일운동에 나서고 있고 상당히 성과도 거두던 시기니까 그때는 한중 관계도 좋았고 중일 관계도 나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예. 한일 관계도 좋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잘 풀리겠구나 기대했는데 부시가 2001년에 부시가 취임하면서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쓴 글이 여기 실려 있는 2002년의 한반도라는 게 있는데 2001년 시점에서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지만은 2002년이 고비인 것 같다. 그러나 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때 한일 월드컵, 공동 월드컵이 예정돼 있었고 2002년에만 전쟁이 안 나오고 넘어가면 잘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거는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니라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2005년에 이제 9.19 나오고 2007년에 14선언까지 나오고 14선언이 어떤 의미에서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에 해당하는 건데 그 실행이 계속만 됐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달라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우리 실력이 모자랐고요. 우리 실력이 모자랐고 저쪽은 진짜 막강한 저력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명박 때 이제 대반격을 했고 그다음 박근혜로 이어지다가 박근혜가 워낙 그 실력 부족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가지고 2016년, 17년에 우리가 촛불 항쟁을 통해서 한번 반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2018년에는 성과를 보다가 2019년에 하노이 회담 실패가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데 군사 작전권도 없는 윤석열 정부가 선제 타격한다느니 무슨 힘에 의한 평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볼 때도 황당한 적이고 미국이 볼 때도 어느 선까지는 귀엽죠. 아니 모습이 먼저 저렇게 막 날뛰고 나오니까 귀엽는데 그 지나치면은 달갑지 않죠. 그런 수준이지 한반도에서 전쟁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대만 거는 이제 우리 이 교수가 중국도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까닭이 없죠. 그러나 침공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죠. 절대로 안 하는 게 왜냐면 자기 영토인데 내 영토에 내가 군대를 보내든 말든 그건 내 맘이지.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대만은 절대로 군대를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속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버티는 거지. 중국 대만 관계에도 전쟁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 동북아시아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중국의 행로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도 있고 뭐 불만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비하면은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은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선생님께서 뭐 지난 그 두 번 공부길의 프로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한반 동북아에 대해서 지금 신냉전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논의들을 조금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간다면 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동북아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제가 선생님 얘기했을 때 헬싱키 협정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신 신사협정과 같은 그것에 기초한 새로운 어떤 질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는 물론 나토와 같은 안정 보장, 집단 안전 보장 기구도 있고 유럽연합이라는 지역연합이 결성돼서 이 책을 쓸 무렵만 해도 거의 모범적인 지역연합의 사례였잖아요.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특히 인권 문제, 사회적 권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적이고 근데 지금도 유럽이 여러 면에서 제일 선진적인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잘 나간다고 모범적인 지역연합이라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왜 우리는 유럽 같이 못하느냐 동아시아는 그걸 이제 개탄하는데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유럽연합 같은 게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하나는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를 반성하고 뭐 세계를 걷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중국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슨 지역연합을 이룬다 그러면은 소위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유럽 의회 같은 거 만들기 어렵습니다. 의회 같은 게 안 되는 인구 거예요. 진구 비례로 무슨 나누면 물론 의석수를 가중치를 주더라도 그 뭐 적당히 2배, 3배 가중치 져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우리가 유럽 사람들보다 못 나가지고 그걸 뭐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또는 뭐 언제 만들까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동아시아에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이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 중에 유럽에서 선고가 된다면 오히려 유럽 연합보다는 헬싱키 선언 같은 거, 그 일종의 신사협정 아닙니까? 근데 육자회담이라는 게 사실 신사협정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의 당국 간의 신사협정. 그리고는 민간이나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협정도 맺고 이런 걸로 해서 국가끼리 협업한다기보다는 그런 환황의 공동체 연합이랄까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다른 동아시아 공동체, 지역 공동체 느슨한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성격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대립하고 있고 정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돼 있고 일본은 이제 완전히 뭐 미국에 예속돼 있고 하니까 좀 요원하긴 합니다만은 진영 대립이 완전히 고착화되고 뭐 고착화된다든가 또 한반도에서 분단 체제를 다시 공고하게 하려는 재공고화 기획이 있는데 그것이 성공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이 교수가
창작과 비평 가오르의 특집 한국이라는 서사 문명 전환 시대 한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하는 글을 쓰셨는데 지난번 이제 이일영 교수나 김정은 교수하고 변학성 TV에서 한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거기서 일단 정리된 거는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일영 교수는 경향신문인가 어디에 다시 굳어지는 분단체제 얘기를 했고 나는 이남주 교수가 분단체제 재공고화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조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일영 선생도 꼭 뭐 굳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재공고화가 아니더라도 약간 지금은 새로운 국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뭐 거기 나도 저 반대하지 않았고 김종엽 교수가 이제 그걸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분단 체제의 재안정화 또는 재공고화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전혀 새로운 국면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이 김종엽 교수는 이제 그런 나하고 이일영 교수가 나중에 도달한 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는데 재공고화 기획이랄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거라고 한 이 교수의 글을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배우는 바가 많았어요. 그 얘기 좀 소개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앞 두 분 하신 말씀 좀 같이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거는 분단 체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 새로운 국면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국면이나 예. 단계나 예. 비슷비슷한 예. 말이지만은 우리가 시대 구분을 좀 엄밀히 하려 그러면은 그걸 구분해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면이라는 건 한 단계 속에 이제 국면이 바뀌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것을 나는 이제 분단 시대에 분단 체제의 고착 단계가 있고 흔들리는 단계가 있고 한데 지금 흔들리는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흔들려도 아주 참 많이, 예. 많이 흔들리고 더럽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도 봅니다. 그 국면적인 어떤 특징을 조금 초점을 맞춘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더 흔들리고 더 위험스러운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분단 체제가 지속 불가능성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다. 뭐 이런 점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갖고 오고 일본과의 어떤 국민적 합의가 없는 그런 식의 우리 합의 수준을 뭐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촛불이랑 연관시켜 생각하면은 탈냉전 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분단체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탈냉전 국면에서는 항상 그게 좀 도전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단체제 어떤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싶지만 내부에서 민주화, 외부에서는 탈쟁적 국면에서 계속 도전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 촛불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대단히 자기들의 역량을 모아서 대대적인 반격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당 불안하죠, 그죠? 촛불까지 겪었는데 이게 안정화된 자기가 기득권이 안정화됐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이들이 보니까 미중 대결 구도가 기존의 냉전과 같은 구조로 활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올인을 하고 그 구도를 국내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분단 체제와 냉전 체제가 조응하는 식의 구조를 생각하니까 분단 체제를 또 질서를 다시 한번 공고화시켰으면 하는 희망 사항들이 굉장히 높았고 그것이 일부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이제 기획이라고 했는데 기획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뭐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도는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개인을 본다면은 무슨 그런 기획을 할 사람 같지도 않은데 주변 참모의 일부라든가 그보다는 더 중요하게는 저쪽에 국힘당 말고도 그 중요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위시에서 그런 데서는 기획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분단 체제는 사실 남북이 일정 정도는 발전 공간을 또 분단 체제와 냉전 체제 속에서 가졌고 이 책에도 보면은 되게 논쟁적인 당시에는 글이었는데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글을 쓰시면서 박정희 시대의 어떤 경제 성장을 미국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발전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들을 평가했지만 이게 지속 불가능한 발전 모델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과거의 분단 체제 같으면 장출 행동을 해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미국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발전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 거에 우리가 더 기여를 하고 비용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때는 되거든요. 미국이 저희들 살림이 넉넉하니까 많이 퍼줬어요. 퍼줬는데 지금은 한 푼이라도 더 알겨가려고 저 하는 판이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 특히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우지만 한미 동맹 일변도와 대북 정책 이런 방식 대북 정책이 우리의 민생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저는 지금 인지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분단 체제 극복이 왜 우리의 민생이라든지 개혁과 연결돼야 된다는 인식이 더 심화되는 과정이라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런 국면들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민생 문제가 절박할 때 예. 분단 체제 개념을 빼고 그냥 통일해야 된다. 분단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국민들이 자기 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이 뭐 어려워서 죽겠는데 어디 통일까지 하자 그러냐 이렇게 되는데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어가지고 남북관계 또는 대미관계하고 우리 민생 문제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 그런 일종의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면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못 살고 뭐 어렵고 하는 게 미국이 퍼지지도 않고 자꾸 알아가면서 남북 화해는 못하게 하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고 또 우리 기득권 세력이 남북 대결을 오히려 조장하고 악용해가지고 제 이득을 챙겨 먹는다.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얼핏 팍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니까 이럴 때야말로 학자, 언론인, 지식인들이 그거를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좀 설명도 하고 더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이런 담론 지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쉬운데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많이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분단 체제라는 그 개념을 채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걸 떠나서 국민들도 더 실감하고 있고 지식인들도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그 엉뚱하게 반론 제기하고 그러는 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